사탕수수 농장 혹은 선인장 농장에 일을 하러 건너가서 거기에서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짐승 같은 대우 속에서 그래도 뿌리를 잡고 자리를 잡아나간다라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격세지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때에 비하면 현재 우리 살림이나 경제 상황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좋아졌고 국력도 그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주변에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혹은 조선족 근로자들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일전에 방송을 보다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처우를 다룬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보면 아주 판잣집에 작은 방 안에 발 디딜 틈 없는 공간에 누워서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냄비에 라면을 2개 끓여서 4명이 먹는 그런 처참한 모습들을 여과 없이 방영하는 모습이었고, 아울러 열심히 일하고도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고소고발한다는 명목하에 착취를 하는 모습들, 그 외에 성적 학대 혹은 육체적 학대들을 스승치 않는 만행들이 여지없이 고발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돈을 번다는 행위, 내가 그러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착취를 하는 사용자들도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일 테지만, 우리가 돈을 번다는 행위는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혹은 금융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든 어떠한 방식으로 돈을 벌더라도 돈을 번다는 행위에 따라야 하는 필수적인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윤리의식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식 없이 무심코 저지르는 행동들, 예를 들면 인권을 무시한 근로자들의 착취도 제조업에서 해당될 수 있겠지만, 금융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결국 부정이나 가전 불이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돈을 버는 행위 혹은 재화를 늘리는 행위에 따르는 부수적인 책임들과 거기에 따른 윤리의식을 한번 돌이켜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금융시장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많은 여러 가지 업무들이나 그 외에 부정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지만, 가능하면 우리도 투명한 세상에서 밝고 정의롭고 떳떳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원래 스케줄은 이제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원래 이어나가야 되고, 또 좀 이따 옵션에 대해서 스케줄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잠깐 현재 시장 대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우리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대로 지금 제가 녹화하는 시간이 이제 화요일, 수요일입니다만은 오늘 수요일 날 주가 지수가 약 29포인트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지수가 아마 930포인트 정도에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지금 치과 지수가 920에서 다시 850까지 갔다가 다시 930까지 돌파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하락폭은, 종목의 하락폭은 아마 20% 정도가 평균이었을 것이고, 이번에 주가가 오히려 전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이 20% 하락했던 종목이 반등한 것은 약 10%밖에 되지 않고, 그 이외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주도라고 부르는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등과 같은 블루칩들이 초상승을 하면서 이러한 지수 왜곡, 즉 지수는 전고점을 돌파했으나 개인 투자자는 마이너스 10%의 손실을 입게 되는 이러한 어떤 전형적인 기관화 장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시장 자체의 규정을, 성격을 명확하게 규명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로 잦은 매매를 하거나 중소형 개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마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작년 가을인가요? 그때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개론을 이야기하면서 아마 니프티 피프티, 즉 우아한 50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우아한 50 종목에 대한 설명을 했고, 이 우아한 50 종목이 우리 한국 시장에서도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주목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당시 미국 시장이 60년대, 70년대 성장주의 열풍이 일고, 성장주의 열풍 이후에 성장주가 급락하고, 다음에 실적에 대한 어떤 강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성장주에 대한 어떤 패배의 일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 실적에 주목을 하면서 미국 전체 시장 중에서 실적이 좋은 약 50개 블루칩만 시장을 주도해서 리드하면서 지수만 오르는 미국 시장이 1년 반이나 이어집니다. 그 이후에 다시 조정을 거쳐서 또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지는데 현재 우리 시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아주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데이 트레이딩, 스윙 트레이딩으로 이 종목을 사고 팔고 떨어졌을 때 이것을 사고 팔고 하지만 실제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지난 99년, 2000년에 경험해 보셨듯이 지수는 계속 오르는데 돈을 번 사람보다는 잃은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방송을 통해서 개별 종목 한두 종목을 가지고 무슨 매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거의 비윤리적이거나 심장에 틀이 난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현재 어떤 어떤 테마라는 표현도 적합하지 않습니다만은 공통된 주제는 일단은 무조건 현재 알든 모르든 이미 수출주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삼성전자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혹은 현대차 이러한 종목들이 현재 대표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고 이에 앞서 영업무역과 같은 개별주들도 등달아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우리가 흔히 수출주라고 부르는 종목들은 우리가 보통 이제 경기 회복에 기댄 어떤 IT 업종, 즉 전기, 전자, 부품 업체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와 아울러서 우리나라 내수와 내수 시장에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 산업 구조의 어떤 강점들, 즉 전통적 중후장대형 산업이 버티고 있었던 것이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과 달리 이제 오히려 미국 시장은 하락하는데 우리 시장은 상승하는 것을 이끌었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중공업과 관련된 주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 중에서 수출에 줄여갈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이제 조선에 관련되는데 조선에 관련된 종목으로 가정을 한다면 우리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예상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현대중공업보다는 삼성중공업을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 삼성중공업의 주가 흐름은 상승했다가 또 매물을 맞고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는 흐름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현대중공업에 한번 오히려 역방향으로 한번 주목을 해보는 건 나쁘지 않겠고 그와 아울러 대우조선과 같은 종목들도 같은 조선업체로서 수출 주도주로서 해당은 되겠지만 이 대우조선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제가 정확히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 당시에 우리가 대우조선이 그때 포도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 대우조선의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 지분 출자를 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지분 출자를 하면서 주식으로 전환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관 투자자들이 그 당시에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했던 우리가 가격, 즉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에 도달을 했을 경우에 이 11,000원대 수준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지금까지 대우조선 때문에 유동성이 잠겨 있었던 부분을 만약에 주가가 도달한다면 이렇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라는 약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 가격대를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과 같은 수출주도주, 대우조선과 같은 수출주도 즉 조선업종을 한번 살펴보거나 또 우리가 흔히 옐로우칩이라고 불리는 종목들 중에 수출에 관련된 것은 물론 삼성전자, 삼성전기, SDI 이런 종목들이 있지만 이런 종목들은 이미 사실 제가 여기서 사라고 말을 해도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특히 아마 경험이 적은 분들이 사기가 좀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주식 투자라는 것이 현재 시장에 주목을 끌고 있고 시장에 주도하고 있는 종목에 승부를 끌어야 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실제로 내가 겪어보지 않고는 현재 5만 원대에 가 있는 현대자동차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것이 조정받아가지고 만약에 4만 원이 되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사죠. 그러나 반등할 때는 너무나 급속히 반등하기 때문에 또 살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들이 할 수가 없고 여기서 제가 현대차 그래도 현대차를 사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또 현대차 자체가 이미 정고점을 돌파는 해나갔습니다만 한 차례 조정 국면은 조만간에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수출 주기박형이면서 어떤
그룹의 지주회사로 전환될 수 있는 종목들은 없을까 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SK 같은 종목들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출형 화학 관련 업종이면서 또 그와 아울러 그룹의 지주회사로 변신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최태원 회장이 SK 지분을 늘리고 대주주로 올랐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삼성그룹에서 정밀화학 부분에서 유력한 삼성정밀화학, 이러한 예측들도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 삼성정밀화학이나 혹은 뭐 삼성중공업이나 이러한 종목들은 움직임이 아마 크게 차이가 없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이와 아울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블루칩 중에서 이미 삼성전자는 많이 올랐고, 두 번째 블루칩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SK텔레콤과 KT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 실제로 SK텔레콤은 과거 성장주라는 것에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올랐고, 또 성장주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떨어져 있죠. 그러나 이 SK텔레콤이라는 그 회사가 KT가 가지고 있는 지분, SK가 가지고 있는 지분, 혹은 뭐 우리 SK글로벌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매각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물량 부담에 의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등을 못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봐서는 일단 SK텔레콤에 대해서도 일단은 30만원대, 즉 29만원에서 30만원대를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긴 안목으로 한번 사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고, 현재 화두가 되는 것, 딜레마가 되는 것이 KT입니다. 이 KT는 저는 그냥 앞으로 1년을 내다보고 주식자를 하고 정권사에 돈 보태주는 것보다는 그냥 나는 주식에 묻어두고 그냥 은거리를 내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사실 KT를 권하고 싶지만, 이 KT를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급작스럽게 매수를 하게 되면 상당히 당혹감이 휩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KT라는 것은 현재 저평가냐 고평가냐의 어떤 논쟁이 지금 있습니다. 즉 우리는 보통 펀더멘탈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기업 분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펀더멘탈을 직접 분석하거나 그 기업의 어떤 시장 내재 가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다만 믿을 만한 리포트를 가지고 비교 분석하면서 어떤 쪽에 신뢰가 간다라고 손을 들어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어떤 리서치 업체라면 우리가 사설 리서치 업체, 제도권 애널리스트들이 모여서 만든 리서치 업체 중에 이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통신에 강한 이제 리서치 중에서는 S증권의 리서치 팀이 비교적 밀어하는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어제 날짜입니다. 지금 오늘이 17일이니까 이것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네요. 지금 4월 16일자로 한투증권에서, 한국투자신탁증권이죠. 한투증권 리서치센터에서 KT는 고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57,000원으로 낮추고, 쉽게 말하면 매도 의견이죠. 매도 의견으로 낮추고 비중을 축소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 이유는 KT는 민영화 관련 흐름이 일단 불안정하고, 설령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차세대 성장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평가가 저평가되었다고 말할 수 없고, 오히려 KT의 적정 가치는 57,000원이다. 이러한 주장과, 오늘 S증권과 또 모 S증권에서는 어떤 리포트를 냈느냐 하면, KT는 초고속 인터넷에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또 양호한 현금 흐름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초고속 인터넷 사업에서 투자는 끝이 났고 이제는 수익을 창출할 일만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적 저평가 기업이다. 두 번째, 이 리서치라는 민간 리서치 센터에서는 아주 강력 매수 의견을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물론 저평가 의견에는 완전히 동의하고 재무구조라든지 모든 흐름에 있어서 아주 양호하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KT가 민영화 과정에서 경영권 확보보다 틈이 일어날 거지 않겠는가라는 데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KT가 경영권 확보에 대한 문제는 뭐냐 하면, 동일인 지분 한도가 15%로 원래 되어 있다가 이것을 어떠한 기술을 발휘해서라도 5% 이내로 제한하겠다라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5% 이내로 제한을 한다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고 경영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대기업들이 KT 민영화 지분을 과연 경쟁을 해서 가져가는 데 대해서 메리트를 가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KT에 대해서는 민영화가
원활한 작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에 반해서 아주 재미있는 의견은 뭐냐면 예전에 하나로통신이라든지 그 외에 뭐 포항제철이라든지 각종 기업들이 이제 민영화하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우리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묘한 어떤 가치 논리랄까요? 아니면은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묘한 어떤 시장의 속성이랄까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사실 우리는 어떤 시장의 현상을 볼 때 그것이 보여주는 현상보다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면의 혹은 뭐 음모론적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즐겨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비록 동일인 지분 한도가 5%로 제한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S그룹에서 현재 뭐 통신부품을 이제 관장하고 있고 또 이미 통신사업에는 내디지지 못했기 때문에 통신서비스 사업인 만약에 한국통신을 인수한다면 KT를 인수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노리고 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고 또 모 S그룹에서는 모 S그룹에서 만약에 확보하지 못한다면 KT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L그룹이나 혹은 새로 시장에 진입하려고 시도하는 S그룹에 밀리면 큰일 난다는 관점에서 지분을 확보할 것이고 이 L그룹은 이 S그룹이 만약에 인수할 것에 대비해서 강력히 인수를 시도할 것인데 우리가 과거 하나로통신에 의해서 혹은 데이콤에 의해서 볼 수 있었듯이 5%로 아무리 제한을 해봐야 사실은 어떤 우회적인 방법으로 우호적 지분을 분명히 확보할 것이다 미리. 그렇게 해서 시장의 정책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또 시장의 지분이라는 것은 어떠한 형태든지 정책이라는 것은 뭐 계속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니까 미리 우회적 지분을 만약에 4.9%씩 해서 계속 뭐 확보를 해둔다면 어떤 순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KT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대해서 뭐 무난히 성공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로통신의 사례를 가만히 놓고 보면 하나로통신이 예전에 그 LG그룹에서 인수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또 LG그룹에서 인수하는데 거의 성공했다는 설까지 있었고 실제로 M&A에 관련된 어떤 무성한 소문이 돌았습니다만은 현재 하나로통신은 특별하게 뭐 경영권을 인수한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KT 역시 그렇게 눈에 더더러지게 경영권을 확보하는 기업이 당장 나타나지 않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이 KT의 민영화라는 것은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간에 시장에서 오히려 잠재적인 경쟁 요인이 될 것이다. 정매물 불안보다는 경쟁 요인이 될 것이고 또 국내 대기업들이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반드시 뭐 지분 경쟁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고 그래서 일단은 민영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확실한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현재 KT를 만약에 전액 매수를 한다는 것은 큰 무리가 있고 KT를 부분해서 뭐 한 달 간격으로 주가가 어떻게 되든 뭐 조금씩 매수를 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아울러 합니다. 물론 SK텔레콤 역시 뭐 질조금 그 다음에 이후에 29만원 30만원대 돌파할 때 또 한번 뭐 이런 식으로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무난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제가 더 많은 종목을 뭐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것을 화두로 삼고 드린 말씀이죠. 우리가 주봉으로 보았을 때는 이렇게 흘러내렸다가 실패해서 이 저항선을 지금 돌파해서 이 위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주봉상 혹은 월봉상 이런 종목들 그 위에 두 번째 종목은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움직여서 지금 현재 이 지점에 와 있는 종목, 전고점 돌파에 주봉상 와 있는 종목 혹은 월봉상 와 있는 종목 이러한 종목들이 중장기 투자 혹은 주도주 투자에 해당하는 것이지 어중간하게 이쯤에 있거나 혹은 많이 떨어졌다고 저가라고 여기 있거나 이런 종목들을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수가 최소한 1300포인트, 1500포인트를 돌파할 때까지는 우리도 니프티 50가 아닌 니프티 아마 20 정도에 속하는 약 한 20개의 종목, 즉 시가총액 상위 20종목 중에서 실적이 좋고 혹은 뭐 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장기 투자 이것이 현재로서 정답이지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이나 그 외에 어떤 정보성 기사들이 흔들리면서 계속 잦은 매매를 반복한다면 절대 지수는 오르는데 수익률을 낼 수 없는 상황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점. 두 번째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이 거래소 지수가 오르면 코스닥 지수도 같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에 코스닥의 전 종목이 오르면서 코스닥 지수가 오를 때 거래소 지수는 같이 올라도 거래소는 전체 종목 중에서 하루에 80개만 오르고 실제로 600개가 떨어지다. 이게 2000년입니다. 그러나 지수는 계속 올랐다. 지금 거꾸로 역선에서 대입해 보면 거래소는 사실 거의
선물지수 종목이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지 오르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우량주 종목들, 즉 거래소에 옮겨 놓아도 무난할 만한 즉 거래소성 종목들만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코스닥 투자자들이 이제 코스닥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오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과거 2000년도에 성장주가 열풍을 불러일으킬 때 이제는 이 종목이 가겠지, 이제는 이 종목이 가겠지 하면서 건설주를 들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2001년 초에 아마 그 칼럼을 하나 쓰면서 그때 성장주와 이혼 뭐 이런 글을 쓰면서 향후 3년간 돌아보지 말라는 강력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코스닥은 설령 단기적으로 어떤 수익률을 준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은 돌아보지 마시고 거래소에 가더라도 이제는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을 살펴보아야지 덜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주가가 사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누가 좋다 하더라 혹은 무슨 방송에서 누가 추천했다더라 하는 이유만으로 이런 종목들을 돌아본다면 지수는 오르는데 결국 수익은 그 변변찮은 그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매매 횟수를 줄이고 우량주에 묻어두는 장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중기 투자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수익을 내는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말 진지하게 간곡하게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가 알고서 하지 않는 것과 몰라 못하는 것의 차이는 대단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옵션을 알기는 알되 투자는 하지 말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선물은 제가 그때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지렛대 효과. 즉, 선물은 우리가 증거금을 가지고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약 15%의 돈만으로도 주식을 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선물은 레버리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옵션은 선물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 즉 미수를 만약에 우리가 미수를 내지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미수가 요즘 일부 몰지각한 증권사들에 의해서 거의 10배까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옵션 투자는 이 효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지렛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주식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오늘 예를 들어서 40만이면 우리는 반드시 40만 원을 지불해야만, 미수를 사든 어떻게 사든 40만 원을 지불해야만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 지수는 예를 들어서 오늘 선물이 아마 117포인트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17포인트의 선물 중에 한 계약을 사기 위해서는 117포인트를 우리가 한 계약은 곱하기 50만 원을 해서 이 한 계약을 사야 되고, 다만 돈을 0.15%를 지불한다는 것이죠. 즉 15%만 지불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거나 간에 이 돈을 지불하고 우리가 사는 것은 117포인트에 해당하는 주가지수 한 계약입니다. 117포인트.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물은 지수가 오르면 오를수록 선물 한 계약의 가치는 점점 비싸지는 것이죠. 그런데 옵션은 지수를 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옵션이 100포인트짜리 옵션을 우리가 한 계약을 산다고 가정을 하면 옵션 한 계약은 10만 원입니다. 1포인트는. 그러면 선물 1포인트는 50만 원이고 옵션 1포인트는 10만 원이니까 선물보다 일단 5배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실제로 아닌 것은 옵션이 100포인트짜리 옵션이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이 붙어서 현재 거래가 102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가정을 하죠. 예를 들어 프리미엄이 2다. 지금 2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이 100포인트짜리 옵션 한 계약을 사면 선물처럼 100포인트를 사는 것이 아니고, 즉 100포인트 곱하기 10만원, 이게 아니고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2포인트만 지불을 하는 겁니다. 즉 주가지수 100포인트를 사는데, 행사가 100포인트를 사는데 2포인트, 붙어 있는 프리미엄의 가치 2포인트만큼, 즉 20만 원만 지불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선물 한 계약은 100포인트일 경우에 5천만 원이 되는데,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지불하면은 0.15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약 한 850만 원 이상을 지불을 해야 선물 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옵션은, 콜 옵션 예를 들어서 100포인트다 그러면 이것이 오른쪽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 프리미엄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프리미엄 2.0만 주고 산다. 다만 한 포인트당 10만 원이니까 20만 원에 사고,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이 0.5가 붙어 있으면 5만 원만 지불하고 이 콜옵션 한 계약을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기준으로 우리가 같은 돈으로 선물을 10계약 살 수 있는 돈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옵션은 10,000계약을 사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100포인트짜리 선물이라면 100 곱하기 50만원 곱하기 0.15의 돈을 주고 사는 것이지만, 옵션은 붙어있는 프리미엄이 예를 들어서 0.1이라고 가정하면 한 계약당 10,000원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선물을 살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을 가지고 샀다고 가정을 하면, 10계약을 샀다고 가정을 하면, 몇 계약을 샀다고 가정을 하면, 10계약을 샀다고 가정하면 옵션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무려 8,000계약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대단한 변동성 때문에 옵션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옵션에 환호를 하는데,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해서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은 제도냐. 작은 돈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로 보이지만, 옵션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옵션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추세의 방향을 맞추고 방향을 일단 예측을 하면 좋고, 두 번째로는 변동성이 핵심이다. 즉 옵션은 방향을 물론 맞춘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설령 방향을 못 맞추더라도 변동성이 얼마나 클 것인지 예측만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몰라도 변동성이 클 것이라는 예측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정도로 이건 옵션은 변동성이라는 것을 중요시한다. 옵션의 가격 결정 구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콜옵션,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걸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가 주식이 오르기를 바라서 사는 것은 콜옵션이고, 주식이 내리는 것을 바라서 사는 주식은 풋옵션인데, 자, 이까지 개념을 이야기하면 콜옵션은 선물 매수 방향과 일치하고 풋옵션은 선물 매도 방향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콜옵션을 반대로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가 있어야 매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콜옵션의 매도는 풋옵션과 같고 풋옵션의 매도의 방향은 콜옵션과 방향이 같다. 개념은 틀리지만 일단 방향성은 같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총괄해서 정리하면 지수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뭐냐? 지수 선물을 사는 방법, 그 다음에 콜 옵션을 매수하는 방법, 두 번째 풋 옵션을 매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지수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었을 때 지수 선물을 매도하는 방법, 풋 옵션을 사는 방법, 매수하는 방법, 콜 옵션을 매도하는 방법, 이렇게 방법이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선물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콜을 매수하고 콜을 매도하고 풋을 매수하고 풋을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와 매도의 개념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옵션이라는 것은 실체가 완전히 없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앞의 이야기로 되돌아가야겠지만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이 옵션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대단히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의 눈높이라는 기준에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엔 아파트를 사례를 들어보죠. 아파트가 있는데 건설회사에서 장난을 조금 쳐보고 싶습니다. 입주일이 예를 들어서 딱 정해져 있는 입주일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입주일이 있고, 요즘 제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가정하죠.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들은 입주일이 예를 들어서 1월 14일이다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5월 14일에 하면 5월 14일 날 이제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업자 입장에서 아파트가 이제 완공이 돼서 입주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미리 팔 수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그냥 딱지로 만들어서 팝니다. 그냥, 혹은 우리가 그냥 아파트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용인의 수지지구에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가 우리가 사면, 분양권이 예를 들어서 뭐 2천만 원에 전매가 됐다고 가정을 합니다. 2천만 원에 전매됐다고 가정을 하면, 만약에 내가 2천만 원 주고 이 분양권을 샀는데 실제로 입주 시점에 아파트가 1억이던 아파트가 최소한 1억 2천만 원을 해줘야 나는 본전이고, 왜냐하면 굳이 프리미엄 안 줘도 1억 2천만 원 현물에 살 수 있으니까. 만약에 아파트가 1억, 그때 입주할 즈음에 1억 4천만 원까지 올랐다 하면 이 분양권 2천만 원으로 나는 실제로 2천만 원의 차익을 법니다. 만약에 아파트가 8천만 원밖에, 그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해가지고 8천만 원밖에 안 되면 어떻습니까? 분양권 2천만 원을 주고 분양권을 사서 이 분양권은 내가 포기해버리고 나는 입주 안 할래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분양권 값이 그냥 날아갑니다. 콜옵션이 이것과 똑같은 개념이죠.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지수가, 나는 현재가 뭐 100포인트라고 가정을 하는데 지수가 110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110포인트 행사가라고 불리는 것은 만기일 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치죠. 즉 예상 가격이죠. 110포인트 행사가, 지금 현재 100포인트인데 현재 만기일 날 행사가 110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콜옵션을 매수했습니다. 매수했는데, 다만 어떠한 조건도 없이 나는 그냥 110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 그냥 110이 안 되면 그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내가 이 권리를 확보하는데 프리미엄을 일단 일정 부분 주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2포인트 정도의 프리미엄을 일단 지불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포인트면 옵션으로는 20만 원에 해당하는데, 자, 110포인트짜리 콜 옵션 하나를 매수하는데 20만 원의 권리금을 주고 이 110포인트의 만기일날, 옵션 만기일날 110포인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를 했습니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90포인트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다면 현재 100포인트에서 90포인트에 해당하는 풋 옵션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예상했던 대로 90포인트가 딱 되면 이익이 나고 90포인트가 안 되면 손해가 나는, 그냥 끝인데, 권리를 포기하면 그만인데, 이 역시도 이익의 폭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역시 지금 현재 100포인트인데 콜옵션 100도 2포인트, 여기도 2포인트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프리미엄이 20만 원입니다. 자, 이서 결과를 이제 예측을 합니다. 옵션 만기일 날 현재 100포인트에서 만약에 110포인트가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되어버리면 나는 20만 원을 주고, 한 계약당 20만 원을 주고 콜옵션을 매수를 했는데, 실제로는 100에서 110포인트까지 10포인트의 이익이 났습니다. 기초자산에서. 그죠? 그렇게 되면 내가 실제로 2포인트는 근데 이 중에서 프리미엄으로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10포인트 마이너스 2는 8포인트, 즉 80만 원의 수익이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에는 한 계약당 무려 4배의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반대로 풋옵션의 경우에 나는 90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90포인트짜리 하락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풋옵션을 매수를 했는데, 실제로 100에서 90으로 오면 실제로 100-90은 10포인트니까
이것을 누군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즉 매도한 사람한테 20포인트를 받아냅니다. 그러나 2포인트를 프리미엄으로 지불을 했으니까 실제로 이 경우에도 나는 80만 원의 수익을 거두게 되고, 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20만 원을 투자해서 80만 원을 벌게 되는 구조가 되는데, 만약에 이 콜옵션 매수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럼 우리가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예를 들어서 100인데 110포인트는 고사하고 120포인트로 끝나면 더 들 나위가 없겠지요. 그러면 100에서 120포인트로 끝났다 그러면 나는 110포인트 콜옵션을 매수를 했으니까 무려 100에서 120포인트면 20포인트가 올랐고 2만원 18포인트. 그러면 298, 9배 수익이 계속 오르면 오를수록 더 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샀던 콜옵션의 매수가 이상으로 계속 오르면 오르는 만큼 무한대의 수익이 계속 납니다. 즉 최소한 110포인트가 되면 8포인트의 수익 4배가 나고, 여기서부터 더 오르는 만큼의 지수만큼은 기하급수적으로 수익이 더 늘어납니다. 풋옵션 마찬가지로 나는 90포인트에 떨어질 것이라 생각 90포인트 풋옵션을 샀는데, 만약에 90포인트에서 더 떨어져서 뭐 87.5, 85 이런 식으로 더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차익만큼 더 수익을 계속 나는 게 옵션의 매수고, 만약에 110포인트에서 0.1이라도 만약에 모자라게 지수가 끝나면, 예를 들어 지수가 뭐 가정을 하죠. 109포인트로 끝났다. 나는 110포인트까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그러면 만기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휴지입니다. 반드시 옵션은 내가 권리 행사가 이상으로 끝이 나야지, 0.1포인트라도 여기서 만약에 모자라면 나는 이것을, 여기서 말한 이 콜옵션의 매수는 권리가 무효가 됩니다. 즉 2포인트를 주고 프리미엄을 주고 옵션을 산 것은 제로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풋옵션도 90포인트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90포인트 풋옵션을 샀는데, 만약에 90.5로만 끝나도 이 풋옵션에 내가 샀던 권리는 그대로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흙이 좋은 말로 옵션 매수는 손실을 입으면 내가 샀던 이 프리미엄만큼, 즉 2포인트 프리미엄이 2포인트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프리미엄만큼의 손실을 보는 것이고, 수익이 나면 기하급수적으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옵션 매수는 무지하게 좋은 것이다 라고 요즘 모 증권사 시황 강연에서 옵션의 뭐 비법을 가르쳐준다 전국 시황 강연회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혹은 무슨 정권에서는 옵션에 무슨 지존을 걸린다, 옵션에 무슨 대표 선수를 뽑는다 하고 지금 뭐 개인들을 유혹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말이 좋아 프리미엄만 날리는 것이지, 쉽게 말하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내가 주식을 사려고 계좌에다가 1,000만 원을 입금을 해서 주식을 사서 주가가 50% 폭락을 해도 500만 원이 남아있지만, 옵션을 만약에 프리미엄을 주고 계좌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계좌를 만들어서 만약에 2포인트짜리 프리미엄을 사면 몇 계약을 살 수 있느냐면 약 500계약을 살 수 있는데 20만 원이니까, 그러면 이 500계약이 만약에 0.1포인트만 모자라도 나중에 계좌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옵션 투자라는 것은 좋은 게 아니고, 수익이 나면 무한대로 물론, 그러나 확률론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가 그 강원랜드 가면 러시안 룰렛이라고 있죠. 러시안 룰렛에 구슬을 따르르 굴려서 자기 번호에 딱 맞으면 거기 있는 판돈이 다 내가 몇 배로 가져오지만, 만약에 그 번호에 안 맞으면 계속 그 돈은 없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것은 옵션의 매수 구조는 이러하니까 옵션 매수는 이렇구나라고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다면 옵션의 매도는 뭔가? 옵션의 매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물건이 아닙니다. 즉 권리일 뿐이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수 100포인트를 놓고 장난치는 겁니다. 자, 앞으로 만기일 때까지 지수가 얼마가 될 것 같아 물어보고 그 지수에 찍기 하는 겁니다. 찍기.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것이죠. 만기일을 정산하는 것일 뿐이고, 그러니까 현재 100포인트인데 나중에 110이 될까 뭐 130이 될까 예측을 해서 이것을 내가 110을 산다, 봉익인 선달처럼 130을 산다 할 때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증권내탁원에서 그럼 당신이 이거 산 걸로 해라, 대신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물어줄게 하는 것은
정권에 타보니 강원랜드 딜러가 되는 거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매수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도하는 사람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상의 권리를 현재 옵션을 현재 지수가 100이면 2.5포인트 기준으로 제가 설정된다 그랬죠. 102.5, 105, 107.5 혹은 뭐 97.5, 95, 92.5 이런 옵션 종목들이 쫙 보면 옵션 시세판에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매도하는 사람이 매수하는 사람과 동시에 있으면 거래가 체결이 됩니다. 즉 누군가는 현재가가 100인데 110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절대로 110은 안 돼 이 사람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시장은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지수가 100인데 풋옵션에 누가 나는 92.5까지 90포인트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풋옵션 90에 주문을 매수 넣었지만 누군가는 절대로 90까지는 안 가 이 사람아 90이 될 턱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90포인트에 안 가 이 사람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혹은 100에서 110포인트 콜옵션을 매수할 때 110포인트가 될 거야 나는 살래라는 사람한테 야 이 사람아 말도 안 돼 110이 어떻게 돼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하고 나하고 얘기하자. 당신이 나한테 좋다 그럼 얼마 줄래? 우리 보통 애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난치면 뭐 이렇게 타 그러면 에이 그건 그럴 리가 있나? 얘기하자. 얼마 줄래?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매수하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해도 턱이 없다 싶으면 돈 날릴 확률이 높으니까 내 1,000원 줄게. 1,000원 걸었다. 그러면 매도하는 사람이 좋아 1,000원 나한테 줘. 주머니에 넣고 대신에 정말 이만큼 오면 내가 이 돈 너한테 돌려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콜옵션 매도입니다. 그러면 매수하는 사람이 여기 100인데 102.5 정도까지야 사실 한 달 안에 2.5포인트 움직이는 게 1도 아니니까 매수하는 사람이 매도하는 사람 보고 내 102.5포인트 되면 102.5포인트에 승부를 걸게. 그럼 매도하는 사람이 뭐 장난치느냐 당연히 되지 이 사람아 이러니까 승립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비싸집니다. 만약에 경우에 102.5포인트가 안 됐으면은 매도하는 사람은 손해니까 102.5포인트 금방 되니까 매도하는 사람은 102.5포인트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라리 그럼 비싼 값내 100만원 주라 나한테. 그럼 100만원 줬을 때 운이 좋아서 진짜 102.5까지 안 가면 100만원 고스란히 내가 먹는 거고 102.5가 되면 에이 할 수 없이 그냥 돈 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옵션 매도는 현재 매수 매도가 이렇게 가 있지만 옵션의 매수와 매도가 이렇게 충돌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하나 딜레마가 있습니다. 즉 현재 지수가 100인데 105 콜옵션을 예를 듭니다. 콜옵션 105에 그러면 매수하는 사람과 매도하는 사람이 얼마를 적정가로 생각하느냐는 거죠. 프리미엄이 예를 들어서 105인데 우리 HDS를 보면 나오죠. 프리미엄이 예를 들어 2.5포인트가 프리미엄이 붙었다. 우리는 2.5포인트 곱하기 10만원만 주고 사고 팔고 합니다. 그러나 사는 사람은 2.5포인트 자 105포인트까지 될 확률은 있다고 생각하고 105포인트까지 될 확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싸우는데 이 거리가 짧으면 실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판돈을 많이 걸어야지 매도하는 사람이 하려고 그러지 판돈을 조금 걸고야 누가 하려고 들질 않겠죠. 만약에 황당무계하게 120포인트다 그러면 이 사람도 지금 120포인트가 된다는 사람도 반장난처럼 그냥 1,000원만 줄게 그러고 매도하는 사람들도 어차피 이건 안정권이니까 1,000원만 먹고도 그냥 매도를 하죠.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면서 프리미엄이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프리미엄이 형성이 될 때 이 프리미엄의 변화라는 것이 합리적으로 만약에 움직인다면 문제가 아닌데 이것이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데 옵션 투자의 맹점이 있습니다. 즉 100에서 105포인트가 되는 데는 쉬우니까 비싼 돈을 안 걸면은 나는 이거 딜라를 하지 않겠어 해서 좋다 50만원 걸어라. 그러면 50만원 되면 네 말이 맞으면 내가 50만원 주고 아니면 내가 가져갈게 이럴 수 있고 110이라면 좋아 10만원 120이라면 좋아 만원 이렇게 합리적으로 단일화가 계산이 되어지면 괜찮은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옵션의 가격 갈취에 어렵고 투자가 어렵다는 겁니다. 또 옵션은 매도 측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현재 지수가 100이다 그러면 현재 105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매수자와 이까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매도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매수자하고 매도자하고 서로 심리적 결정체에서 호가를 주고받다가 여기 이 프리미엄은 예를 들어서
2포인트다라고 가정을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매수자는 2포인트를 매수해서 2 곱하기 10만원은 20만원을 지불하는 순간 이것을 2포인트에 매도한 사람의 계좌에는 일단 20만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현재 매수한 사람은 어떻게 돼야 답이 나오느냐 하면 105포인트가 되면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본전할 수 있는 것은 107포인트가 돼야 만기일에 107포인트가 돼야 본전이라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내가 행사가 105포인트라는 거 없겠지만 행사가 105포인트에 예를 들어서 행사가 105포인트에 매수를 걸어놓고 105포인트 좋으면 좋아라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5포인트 행사가로 걸어놓고 프리미엄을 2나 지불을 했으니까 실제로는 107포인트가 되지 않으면 본전이 안 되고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107포인트 이상이 되어야 비로소 수익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니까 2포인트만큼 손해. 매도자는 이미 2포인트를 받고 시작했으니까 105포인트가 안 되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107포인트까지 가더라도 자기는 손해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매도자는 105포인트를 같은 105포인트를 거래해놓고 매도자는 107포인트가 넘어가야 손해고 매수자는 같은 105포인트를 거래해놓고도 107포인트가 되지 않으면 손해가 나는 구조. 이것이 매도가 옵션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죠. 이러한 매도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할 수 없다. 이유는 증거금을 엄청나게 매겨놓았다. 즉 투자자들이 혹은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옵션의 거래 수수료는 낮춰서 개인들을 유인하고 증거금을 높여서 매도를 못하게 만들어 놓고 개인 투자자들은 옵션 매수만 하면 대박나라고 가르쳐 놓고 개인 투자자들이 다 매수하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매도해서 수익을 냅니다. 왜? 이 2포인트 차이만큼의 무조건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옵션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는 절대 매수해서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남은 시간은 다음번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전에 기업들의 어떤 내부 정보를 혹은 어떤 평가를 기관 투자자들에게 먼저 제공하는 것을 금한다는 금감원의 방침이 한번 알려졌었고 그때 아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찬성의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신한금융지주회사가 굿모닝증권을 인수하기로 했던 날 당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당일 157만 5천 주 285억어치를 순매수했고 기관 투자자는 굿모닝 증권 주식 87만 3천 주 약 70억 원어치를 당일 순매수했습니다. 물론 이 이전에 굿모닝 증권을 기관 투자자가 이 정도로 급작스럽게 매수를 할 만한 어떠한 느낌이나 사례도 없었고 당일날 매수한 것은 거의 돌발적인 매수로 보이는데 공교롭게도 당일 오후에 합병 발표가 나면서 주가가 그 다음날 급등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당일 그 다음날 주가가 급등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물이 바로 쏟아지면서 이익 실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굿모닝 증권과 신한금융지주회사의 합병이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새어나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특정 회사를 거론해서 송구스럽지만 삼성증권 사장께서 지난 2주 전에 약 3주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은 삼성전자의 실적은 일반이 예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대단한 규모의 실적을 거둘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주식시장은 다시 소상세로 돌아설 것이고 지수 1,000포인트의 시대를 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주에 삼성증권의 모 분석가는 이번 달 안에 종합주가지수 1,000포인트를 돌파한다라는 분석 기사를 연이어서 내놓았습니다. 삼성그룹의 삼성전자의 실적을 삼성증권 사장이 미리 알 수 있었든지 없었든지에 대해서 알 수는 없으나 어떻게 그렇게 단호하게 특정 금액의 수치까지 거의 즉시하다시피 하면서 일반인의 예상을 뛰어넘는 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라는 규모까지 말을 하면서 미리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는가라는 점은 삼성그룹의 분석가들이 가히 시장의 전반에 인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분석력을 가지고 있어서 삼성전자의 실적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또 한국 시장에 대한 전망도 잘 해나갈 수 있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아줄 수도 있지만 이 역시도 만약에 삼성전자의 실적을 삼성증권이었기 때문에 미리 알 수 있었다면 이것은 중대한 어떤 윤리적 문제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물론 증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가타부타 왈가왈부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것이 사전에 정보가 노출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예측한 어떤 분석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만은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사전 정보 유출이었다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어떤 무질서 부조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해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는 어떤 경기든지 그것이 스포츠이든 혹은 주식시장이든 어떠한 경기든지 사람이 어떤 시장에서 굉장히 공평하게 경기를 벌일 때는 어떠한 모든 조건이 동등한 선상에서 출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한 선수는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한 선수는 다리에 공기주머니를 차고 뛴다면 그 경기는 결과를 보나마나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항상 우리가 지금까지 힘없는 개인 투자자들이었기 때문에 방치할 수밖에 없었고 힘없는 개인 투자자들이었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들이 만약에 있다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 시장을 좀 더 정상적이고 공평하고 항상 이 시장에서는 누구도 조건이 같은 상황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드는 어떤 공정시장과 밝은 시장으로 만드는데 다 같이 우리가 기여하고 생각을 해나가야 할 수 있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